매일매일 쏟아지는 정치 뉴스로 속이 답답한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정치로 제한속 팩트로 풀어드리는 여의도 해장국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네. 오늘도 또 신랄한 비평 부탁드리면서 첫 번째 소식은 연휴 내내 또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 SNS에서 부동산 관련 공방을 벌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감성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은 정책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야당 대표라면 대한야당, 정책야당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다주택자 관련된 부동산 정책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첫째, 둘째, 셋째 이런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지. 우리 엄마가 지금 당신 집 보러 간대. 이렇게 접근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프레임 자체가 장동혁 대표나 국민의힘에게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전 국민 중에서 다주택자가 많습니까? 아니면 다주택자가 아닌 분들이 더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불리한 싸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직접 참여를 한 것 자체가 좀 정치적으로 판단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박할 여지가 없어서 그렇게 감성적인 사진 올리고 글을 쓴 건가요? 아니 뭐 저는 그러니까 야당 대표가 할 수 있는 지적이라고 봤어요. 처음에 이제 지난 13일에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또 이재명 대통령님 또다시 한밤중에 다주택자들을 향해 사자우를 날리셨습니다. 뭐 다 기니까 중략하고 국민에 대한 부동산 겁박을 멈추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용인즉슨 다주택자도 국민인데 왜 이렇게 겁박하느냐 뭐 이런 시각을 가지신 분도 있으니까 야당 대표가 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날에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까지는 뭐 이해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장동혁 대표의 노모가 등장하세요. 95세 노모가 등장하면서 대통령 때문에 불효자는 운다. 뭐 이 집 없애려면 내가 얼른 죽어야지. 뭐 이렇게 뭐 노모가 얘기했다라는 걸 소개를 하고, 뭐 핸드폰만도 못한 늙은이는 어서 죽어야 하는디 이게 어머니가 얘기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산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논쟁을 벌이려면 끝까지 벌이지. 이게 노모를 계속 언급을 하면서 뭐 이게 저는 손발이 좀 오그라들었는데 이렇게 장동혁 대표가 적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인데 아들아, 지금 우리 노인정은 관세하고 쿠팡인가 호빵인가 그게 제일 헛하다. 날 풀리면 서울에 50억짜리 아파트 구경 가기로 했으니까 그리 알아. 아 이걸 진짜 어머니가 얘기했을까 이렇게? 50억짜리 아파트 뭐 강남 지나다니면 저도 뭐 보는데 그거 구경하러 안 다니거든요. 너무 뭔가 자기적으로 뭔가 끌어내려고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뒤로 가면서 산으로 갔다. 이거는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좀 비판이 나오거든요. 왜 어머니를 이렇게 계속 끌어다 이상한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그냥 뭐 다주택자에 대해서 갈라치기 하지 말라 정도까지는 뭐 그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야당 대표로서 할 수 있었는데 뒤에는 저희가 보기에는 이거는 아니다.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오늘 최고위에서도 이제 뭐 대통령 SNS에 답변하느라고 뭐 설때 과로사 할 뻔했다라고. 그러니까 이 정도 가지고 과로사 4번 올린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연휴 때 4번 올렸다고 과로사 할 거면 저는 이제 상대방이 새벽에 자꾸 올리니까 이제 그거 보느라고. 그럼 낮잠 주무시면 되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과로사 하실 거면 그냥 당대표직을 그만두시는 게 어떨까. 그게 국민의힘과 보수파 진영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책적으로 좀 뒷받침을 잘 받거나 아니면은 정책위원회에다가 우리 국민의힘의 부동산 정책은 이런 거야라는 거를 빨리 좀 지시를 내려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감성적인 접근은 옳지가 않아요. 그 이 대통령의 그런 잦은 언급에 대해서는 뭐 두 분 하실 말씀은 없어요? 뭐 정무적인 판단이죠. 정략적인 판단이라고도 보고요. 1월 23일부터 구 트위터 X에다가 본격적으로 올리기 시작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시장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 데이터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 다주택자들이 실제 매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이라는 곳에 이제 언론 보도 난 거를 보면은 지금 설 연휴 일주일 전보다 18일 기준으로
서울의 아파트 매물이 3.9% 늘었어요. 그 얘기인즉슨 설 연휴 기간에도 아니면 직전에 아파트를 내놓겠다라는 사람이 상당히 늘어났다라는 거고 1월 23일과 비교를 해보면은 14.2%가 늘어났어요. 매물이. 그거는 확실히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 유예를 그만하겠다라고 그리고 뭐 대출도 여러 다주택자 대출도 이제 좀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연장하는 거 검토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확실히 먹혔다. 물론 그분들은 불편할 수 있겠죠. 그분들은 불편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선거는 뭐 이거 선거용이라고 본다면은 선거는 다수의 지지를 받는 게 중요하면은 이게 먹히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위험해 보이기도 해요. 근데 위험하다? 직접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주도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많은 전문가들이 아유 부동산 안 잡혀. 부동산 정책 실패할 거야. 성공 못해. 시장은 못 이겨.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뭐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효과를 봐서 매물이 좀 나오니까 야 대통령의 푸시가 지금 통하는 거 아니냐? 야 이거 이렇게 하면은 또 괜찮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지만 결국엔 시장에게 지면 어떡할 거예요? 부동산 안 잡히면 어떡할 거예요? 그냥 서울 집값 계속 폭등하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러면은 그 비판은 오로지 다 대통령한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미 늦었다 그거는. 이제 이거는 코스피 5천처럼 대통령이 내가 부동산 잡겠어. 집값 잡겠어. 라고 계속 얘기하시니까 안 잡으면 큰일 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의 강력한 의중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우리 설 연휴 시작하기 전에 여야 영수회담 이제 오찬하면서 예정이 돼 있었던 장동욱 대표가 참석을 안 했잖아요. 노쇼. SNS 오늘 장동욱 대표가 이런 말도 했어요. SNS에 보니 굳이 안 만나도 될 것 같다. 네. 안 만나도 되는 건가요? 좀 두 분이 만나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 포도는 실 거야 약간 이소부화에 나오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자기 변명이죠. 사실 이거 안 만나지, 그러니까 1시간 전에 취소함으로 인해서 좀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보수 진영 내에서도 김용태 의원이 아니 가서 그러면 밥상이라도 업고 나오지 왜 안 만나냐 그렇게 좋은 기회가 어딨냐 이렇게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뭐 인식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지금 말한 것 같아요. SNS로 해봤지만은 대통령 설득도 안 되고 인식의 차이가 있다라는 건데 제가 장성철 소장님하고 SNS로만 대화를 하는 것과 직접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설전도 벌이고 이렇게 하는 것과 어떤 게 더 이게 서로를 위해서도 그렇고 국민들을 위해서 좋을까요? 이건 직접 만나서 이견을 확인을 하고 그거를 직접 눈으로 보면서 레이저도 쏘고 예 그렇게 하는 게 더 훨씬 낫지 않을까요? 아니 저희 방송에서는 그 두 분이 특별히 설전을 뭐 오간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해볼까요? 해볼까요? 좀 해보세요. 그래야 저 근데 듣는 분들도 이게 국민의힘이나 보수 우파 쪽이 조금 상식에 맞는 얘기들을 하고 행동을 해야 제가 그래도 보수 우파의 입장을 대변하고 싶어 하니까 그럴 텐데 지금은 조금 아직은 좀 힘듭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이재명 친명 저보다 훨씬 친명인 것 같아요. 지금 투항했어요. 투항. 대통령의 성공을 저는 원합니다.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이잖아요. 아니, 그 물론, 윤인구 네. 앵커님은 대통령 성공 안 오네요? 뭐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죠. 대통령이 잘하길 바라는 기본 거죠. 아니겠습니까? 아니 윤석열 대통령 때도 좀 성공을 원하시지. 성공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 끊임없이 처음부터 김건희 안 된다. 지금 이렇게 국정원이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엑스파일 공개하겠다고 협박하고 협박 안 하고 비판하고. 갑자기 했어요. 예, 분위기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국힘에서 이제 새 당명을 조만간 발표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 후보가 나오고 있는데 한 2개로 좁혀졌다면서요? 미래연대랑 민주공화당 요거 2개로 좀 좁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2개를 보고하려고 했었는데 좀 지도부에서 일단은 최고위원들끼리 좀 공유하고 논의해보고 의총도 좀 거기에다가 안건을 좀 올려서 의원들 얘기 좀 들어보겠다 그런 입장인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오늘 뭐 발표해버리면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오기 때문에 당명은 되게 바꾸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세일즈를 잘 못할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단순히 뭐 얘기만 듣고 좀 논의를 더 이어가는 걸로 할 것 같은데 다음 주 되면은 인재영입위원회에서 뭐 1차 명단도 발표하고 당명 바꾸는 것도 얘기를 하고 그렇게 차근차근 진행할 것 같습니다. 뭐가 될 것 같아요? 뭐가 된데 중요하겠습니까 이게. 아니 지금 그래도 국민의힘이
당을 바꾸고 쇄신하고 개혁하고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당명을 바꾸겠다고 하는데 예. 그렇게 그냥 비아냥하고 조소하고 평가를 안 해주시는 게 평론가의 입장이 맞습니까? 아니 왜냐면은 제가 예전부터 전례를 말씀드렸는데 당명을 바꿔가지고 당이 잘 될 것 같으면은 네. 2000년대 초중반에 민주당이 암흑기였거든요. 그때 이제 열린우리당부터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 뭐 그래서 통합민주당, 민주통합당, 통합민주당 뭐 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까지 왔는데 그렇게 이름을 바꿀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름을 바꿨다고 민주당이 그러면은 부활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당명을 바꾸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하책 중에 하책이다. 국민의힘 저는 좋아요. 저는 최고의 이름은 한나라당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역대 보수정당 당명 중에서 사실. 그리고 국민의힘이 문제가 아니라 윤호개인이 문제죠. 지금 윤호개인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뭐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당명 바꾸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재 영입과 쇄신을 해 나가겠다라는 것이 지금 장동혁 대표의 얘기인 것 같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절연이 아니라 전환이 중요하다. 그런 입장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공화당이라는 단어에 상당히 좀 애착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화당이라는 당명을 쓰려고 했는데 지금 마포에 당사를 갖고 있는 공화당이라는 당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이 돼 있어요. 아,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그래, 못 써요 이거는. 쓸 수 없다. 쓸 수 없으니까 그러면 앞에 앞에다가 뭐- 민주, 자유 이런 걸 붙여가지고 약칭으로 공화당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미래연대보다는 민주공화당이 최종 당명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그 약칭을 공화당을 못 쓰게 돼요. 그러면 못 써요? 예, 공화당이랑 정당이 있으면요. 네. 그거를 이제 풀네임이라고 하죠. 전체 이름도 있고 약칭도 그러면은 뭐 민주공화당이면 민공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공화당이라고 못 불러. 왜냐면 공화당이라는 정당이 있는데 그게 선관위에서 원래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거 못 써요? 약칭은 못 써요. 그래서 그냥 진짜예요? 공화당을 합당을 해라 차라리. 아 그러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적대적 M&A를 하든 지금 몸값을 너무 높게 불러가지고 예, 그 얘기 그쪽에서 여지를 잘안 안 되는 주는구나. 것 같아요. 네, 그쪽에서 여지를 안 주는 거예요. 당 대표직 내나 공동당 대표 막 이렇게 요구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공화당도 있고 우리 공화당은 합당,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 합당. 그러면은 뭐 자유통일당 합당 그냥. 그러면 1990년 민자당 이후에 구국의 3당 합당입니까 그러면? 보수 대통합이죠. 아니 근데 뭐 당명만 바꾸는 게 아니라 당 색깔도 바꾼다면서요? 안 바꿀 것 같아요. 아, 그 색깔을 안 그대로 갈 바꾼다. 것 빨강.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적당한 이제 색깔이 없어요, 사실은. 적당한 색깔이 없다. 네. 아니 근데 아까 김준일 씨가 얘기한 대로 뭐 당명만 바꾸면은 이게 민심이 돌아오는 겁니까? 안 되죠. 당 대표가 바뀌어야죠. 지도부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 대표와 지도부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당직자들 그 사람들이 바뀌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윤어게인을 계속 외쳤던 분들이고 관저 앞에서 윤석열을 지키자고 했던 분들이잖아요. 간판만 바꾼다고 음식 맛이 똑같으면 손님들이 뭐 가겠습니까? 그전 소용없는 짓을 하고 있어서 이 당명은 한 6개월짜리가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방선거 지나고 나서 만약 지도체제가 무너진다면은 또 새로운 당명으로 바꿀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려요. 아니 근데 멀쩡한 당 대표를 어떻게 바꿉니까? 멀쩡해요? 아니 비판받을 부분도 있지만은 아니 보수 우파를 위한다면서 맨날 장도혁 대표 험담하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이러니까 장도혁 대표가 다 이렇게 친한게도 쳐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 생각이 아니라 국민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연휴 때 봤던 많은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에서도 민주당의 거의 반토막 그리고 그렇죠. 지방선거 전망과 관련해서도 뭐 정권 지지 아니면 견제 정권 지지가 훨씬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제 마음이 아니라 국민의 민심과 마음을 제가 대변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아니, 정당이 잘 나갈 때도 있고 못 나갈 때도 있지. 지지율 안 나온다고 당대표 계속 갈아치우기 시작하면은 그거 어떡합니까? 그건 정치적인 책임을 당대표가 져야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방선거 전망이 암울한데 그냥 이 체제대로 그냥 가서 져요? 제가 예전에 선수를 바꿔야지. 황교안 장동혁 평행이론이라는 칼럼을 쓴 적이 있잖아요. 네. 그게 완성이 되려면요. 최고의 명문 칼럼. 예, 그거가 완성이 되려면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성 져야 된다? 아니 그게 아니라 장동혁 체제로 끝까지 지방선거까지 치러야지. 아, 그러니까 그게. 선거 그게 지라는 말씀이잖아요. 평행이론이 완성되는 거예요. 본인의 이론을 입증하기 위해서 지금 야당과 보수파 진영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저 음모에 대해서는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어쨌든 국힘 내에서도 이제 장 대표에 대해서 계속 이제 촉구를 하고 있죠. 윤과 절연해라. 예.
촉구를 하고 있는데 채널 A랑 최근에 인터뷰를 했는데 그 절연이 아니라 전환의 시간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존의 입장은 다 설명한 바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인즉슨 그러니까 오늘 아마 그 윤석열 대통령 그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가 나오면 입장이 나오기는 할 거예요. 국민께 사과드린다 이 정도가 나오는데 지금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는 윤석열 윤 어게인 세력과의 절연인데 그거는 얘기를 안 할 겁니다. 그거는 얘기를 안 하고 얘기를 안할 우리는 이제 거다. 미래로 나아가고 민생 중심 정당으로 가자. 지금 대통령하고 장도연 대표가 이렇게 부동산 가지고 얘기를 한 것도 우리는 이제 민생 얘기를 하겠다라는 그런 시그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가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당명 바꾸고 인재 영입하고 당원 당규 바꾸고 하면서 하려고 할 텐데 문제는 국민들이 반응을 할 것이냐. 워낙 이게 중차대한 문제라서 그거를 끊임없이 물어볼 거예요. 그게 참 딜레마적인 상황이 오긴 할 겁니다. 네, 일단 그 얘기 하기 전에 오늘 이제 3시에 앞서 얘기한 대로 이제 윤 대통령 내란 1심 선거가 나오는데 어떻게 결과를 예측하십니까? 뭐 가능성이나 예측보다는 저는 당위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냥 사형 선고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특검이 구형한 대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적인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을 했고 또한 많은 법률을 위반을 했고 한덕수 이상민 전 장관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내란이라고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내란 우두머리 관련된 혐의입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 중에서 정말 해괴망측한 논리로 자신의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또 계몽령이라고 하면서 국민을 깨우치겠다라는 해괴망측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국정 운영도 상당히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졌다. 이런 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처벌하고 선고를 하지 않으면은 또 이제 후손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야 뭐 이래도 그냥 뭐 좀 사형은 안 받고 무기징역 받고 또 20년 지나서 감형 받고 뭐 그럴 수 있겠네라고 안이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엄중하게 더 엄격하게 처벌하는 선고형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형 선고가 나오길 바란다라고 말씀드리고 그게 국민의힘에게도 좋아요. 오죽하면 지기현 판사가 사형 선고를 했겠냐. 그러니까 우리 보수 우파 국민의힘 또 뭐 여러 뭐 전한길 씨, 고성국 씨 이런 사람들도 이제는 윤석열 버려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기현 판사께서 제발 사형을 선고해 주시면 저는 보수주의자의 입장에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미 선고문은 지금 이 시간이면 뭐 작성돼 있지 않겠습니까? 이미 끝났죠. 끝났죠. 설 전에 다 설 연휴 기간에 아마 다듬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여부는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일부에서 얘기하는 공소기각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는데 이거를 수사를 해서 이거는 공소를 기각해야 된다. 라는 주장을 하시는 서정옥 변호사 같은 분들이 있어요. 제가 어제 그 자리에 있었어요. 괴로웠어요. 그런데 공수처 물론 이제 재판부가 다르기는 하지만은 다른 이제 국무위원들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형을 내릴 때 선고를 할 때 이미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서 이게 적법하다라고 이미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기속력이 있지는 않아요. 다른 재판들이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 다른 내란 재판과 관련해서 이거에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이미 앞서서 나온 것들이 있으면 그거를 다 반박을 해야 돼요. 논리적으로. 그러면 왜 이게 지금 다른지에 대해서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고 법원도 어쨌든 약간 이런 부분은 통일성을 좀 기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유죄는 무조건 나올 것 같다. 그렇게 봅니다. 예. 네. 이전 재판에서 이제 한덕수 전 총리나 이상민 장관은 23년, 7년을 선고받았는데요. 형량 차이가 있었어요. 이거는 왜 이렇다고 보십니까? 판사가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판단의 기준이 좀 달랐던 것 같고 또 양형 사유에 대해서 조금 더 엄격하게 보느냐 아니면 관대하게 보느냐 피고인의 이익을 조금 더 중하게 보느냐 그런 차이인 것 같지 이게 혐의에 대한 어떤 차이는 아닌 것 같다. 판사의 법 적용에 좀 일관성이 없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지난번에 한번 판사 복불복이라고 이게 15년 구형을 두 사람 했는데 한 사람은 8년이 더 나와서 23년형 한 사람은 8년을 깎아줘서 7년형 그러면 한 사람은 150% 한 사람은 50%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재량권 안에 있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은 좀 납득이 안 돼요, 사실은. 그리고 저는 뭐 한덕수 총리도 문제가 있지만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실행을 직접 한 거거든요. 네. 단전 단수를 하라고 언론사를 네. 이렇게 명백하게 지시를 한 거면은 그러니까 이석기 의원이 예전에 내란 예비 음모 그 나중에는 내란 선동으로 바뀌었어요. 1심에서 내란 예비 음모로만 12년이 나왔어요. 예비했다라는 것만으로도 말로만 이렇게 떠들어서 뭐 내전이 생기면은 한전도 우리가 장악하고 이런 거 말로 한 걸로만 12년이 나왔는데 지시를 했잖아요. 공직자가 네. 국무위원이. 그런데 이게 7년이 나온다? 저는 좀 솔직히 진짜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관성이 없다. 이제 판사 복부위복 문제는 조금 해결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듭니다. 내란 특검에서는 이제 이 장관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장을 제출했고 그러면 2심에서 좀 다른 형량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이 장관에 대해서. 특검에서 이제 항소장을 제기했기 때문에 7년형보다 좀 높게 나오는 거를 판단받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해야죠. 이게 정말 헌법 그냥 단순하게 단전 단수 이 부분만 가지고 뭐 7년형이나 살아? 그렇게 판단하기보다는 이게 내란죄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헌법적인 가치인 국민의 기본권 중에 하나인 언론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년형은 좀 형량 선고가 낮은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항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법원 인사 시즌이잖아요. 오늘 그 윤 전 대통령 선고를 내리는 지귀현 판사가 이제 순환보직으로 옮긴다면서요. 예.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그냥 옮길 수 있죠. 예, 2월 달에 원래 인사철이니까 뭐 옮길 수 있고 지금 뭐 만에 하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장에 안 나와가지고 이게 미뤄지면은 이제 변론 갱신을 하게 되면은 처음부터 다시 요약을 하더라도 예전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중간에 재판부가 바뀌어가지고 1심 재판을 다시 했는데 7개월이 걸렸어요. 그런 일이 벌어질까 약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원래 오후 2시에 보통 재판을 하거든요. 근데 네. 오후 3시로 오늘 잡은 거는 그 법조계에서 유추하기로는 혹시나 안 나올 거를 대비해서 구인하는 시간을 좀 벌어놓자라고 해서 3시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오늘 어떤 식으로든 선고가 나올 거고 형사소송법상에 보면은 원래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만약에 하게 되면 강제 구인을 할 수 있는데 강제 구인도 못하게 될 경우에는 피고인 없이 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게 대표적인 게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안 나오니까 당시에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1심 재판부가 없이 피고인 없이 선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안 나오더라도 선고하는 데는 문제는 없다. 그렇게 봅니다. 네. 이제 오늘 그 선고 결과에 따라서 장동혁 대표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절윤이 중요하다라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절연이. 절연. 그러니까 과거와 윤석열 대통령 세력, 윤호개인 세력과는 관계를 끊을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고성국 전환기를 빼놓고 장동혁 지도 체제가 유지되겠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전환할 것 같아요. 본인 말대로 이슈 전환할 것 같아요. 그냥 윤석열이라는 단어 주어로 사용해서 뭐 사과라든지 반성이라든지 절연하겠다는 생각 안 하는 것 같고, 자 우리는 이제 당명 바꾸고 새로운 사람 영입해가지고 이제 지방선거 대비하겠습니다. 분위기 전환. 네. 그 전환 같아요, 저는. 근데 그거를 국민들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러한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장동혁 대표가 과연 이러한 정무적인 판단을 갖고 난국을 뚫어 나갈 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방금 전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태운 호송차가 법원에 도착했다고 하니까 뭐 출석하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오늘 국힘 이제 공관위가 출범을 하죠. 내용이 뭐 30, 40대와 여성 비율을 60%씩 늘리겠다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조금 새로운 분위기를 모색하는 듯해요. 뭐 예전에도 그런 거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공관위원들이 오히려 저는 너무 뭐라고 할까 연차가 낮은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 아니면 정치 경험이 없는 분들이 다수 들어가는 게 좋지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러면은 몇몇 한두 명의 정치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아니면 공관위원장에 의해서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분들이 그리고 게다가
상당수가 정치 지망생의 경우에는 더더욱 더 이번에 눈치를 그러니까 잘 보여가지고 공천을 한번 받아봐야지. 이번 지방선거는 아니더라도 다음 총선이나 이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좋은 건가?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공관위를 지금 잘 구성하는 게 지금 핵심은 아니라고 봐요. 예. 우리 장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소용없어요. 그냥 결국에는 또 뭐 윤호개인 세력 장동혁 체제를 지지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일환으로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구를 공천한들 뭐 이번 지방 선거에 과연 뭐 승리 가능성이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대부분 지난번 2022년도 지방선거 때 승리를 많이 해가지고 상당히 기초의원부터 해서 기초단체장 다 국민의힘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을 날리고 새로운 사람을 집어넣는다. 지역에서 엄청난 갈등과 혼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저런 포부를 얘기했지만 현실적으로 시행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상징적인 몇 곳 정도 손보는 정도로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방의회 공천이라든지 단체장 공천은요 공관위 사항이 아니에요. 그냥 시도당 아니면은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이 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아니 그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네. 맥이라도 풀겠다 이런 얘기를 네.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경선에서 활력을 불어 넣겠다. 그래서 없어. 맥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붕어가 없어요 거기에. 없어. 사람이 없어. 출마를 하겠다라는 사람이 없는데 예를 들면은 뭐 특히 이제 뭐 경기도 뭐 그렇죠. 이런 데는 아예 없어요. 출마 자체가 없어요. 아니 왜요? 쌍철 있잖아요. 원유철, 심재철 무시하는 겁니까? 그분들 원내대표 있고요. 차라리- 3선 의원이고요. 4선 의원입니다. 차라리 장성철이 낫지 쌍철보다. 제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끝에 철자가 들어가면 국민의힘 후보가 될 기본적인 자격은 갖춘 것 같습니다. 저 또 언제까지죠? 경기도에 삽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분과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성철 공동센터 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